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조덕근 목사의 야고보서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인데요. 네, 딱 한 문장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인데 이 분석은 헬라어 원문의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현대인의 심리나 사회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이 분석의 가장 큰 매력은 이 구조를 그냥 나쁜 감정을 가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식의 단순한 도덕률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거의 정반대의 해석을 제시하죠. 여기서 말하는 혼란과 악한 일이요, 이게 시기와 다툼의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면요? 사실은 그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정교한 목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라니. 네. 특히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그 개념, 영적 분식회계라는 말이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표현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마치 기업이 장부를 조작하듯이 우리 내면에서도 실적을 막 부풀리고 본질을 속이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죠. 좋습니다. 이 분석은 모든 문제의 뿌리로 두 가지 파괴적인 동력을 지목하거든요. 아, 그 헬라어 원문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네, 맞습니다. 젤로스하고 에리데이아. 네, 이게 단어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핵심이죠. 네, 저도 이 젤로스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보통 그냥 질투나 시기심 이 정도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네가 가진 게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배타적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타인의 성공이나 존재를 나의 실패, 심지어는 나의 소멸과 동일시하는 아주 근원적인 적대감입니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 거의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다른 하나인 에리데이라는 어떤 건가요? 이건 좀 더 조직적인 느낌이던데요. 맞습니다. 딱 사내 정치나 파벌 싸움 같은 걸 떠올리면 쉬워요. 아하, 에리데이아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요. 오직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편의 이익만 챙기려는 당파적 책동, 이기적인 야망, 이런 걸 뜻합니다. 내 편, 내 그룹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상태. 네, 앞서 말한 젤로스가 개인적인 적대감이라면 에리데이아는 그 적대감을 집단적으로 조직화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즉 젤로스, 그리고 내 편만 챙기려고 파벌을 만든다. 에리데이아.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세상이 정말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고 그 근원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실 혹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좀 불편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렇죠. 자신의 초라한 민낯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왜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아는 두 가지 탈출구를 찾아요. 두 가지 탈출구요? 첫째, 타인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감을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기, 즉 젤러스의 형태로 표출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실력이 10인데 남이 20이면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5로 만들고 거봐, 내가 더 낫잖아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탈출구는 혼자서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아, 패거리를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장하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자체에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망, 에리데아의 본질입니다.
결국 시기와 야망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는 상태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라는 해석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방식, 즉 그 허상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구가 바로 혀라는 거군요. 이 지점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보통 혀의 역할과는 정반대죠. 보통 혀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정하는 작은 방향타처럼 잘 쓰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그 기능이 완전히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본래라면 지혜로운 행동, 즉 행함으로 보여야 할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전부 새어나간다고 보는 거죠. 어디로 새어나가나요? 바로 혀를 통해 말의 잔치로 전부 발산되고 소모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을 말로 대체해버리는 현상이죠. 에너지가 행동이 아니라 말로 다 파버리는 거네요. 마치 엔진이 바퀴를 굴리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요란한 배기음만 내는데 모든 연료를 써버리는 자동차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분석은 논쟁하고 비방하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막 떠벌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인 행함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보상이거든요. 실제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화려한 수사, 더 격렬한 논쟁 뒤에 숨는다는 겁니다. 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의 심층 분석 버전 같네요. 인터넷에서 흔히 보잖아요. 가장 공격적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정작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고요. 혀가 방향타의 역할을 잃고 오히려 자아라는 풍선을 부풀리는 펌프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할 책임은 회피하면서 말로만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파산 상태를 직시할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기만의 결과물이 진짜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 프라그마와 카르포스의 대조입니다. 네, 프라그마와 카르포스. 16절에 나오는 단어랑 바로 다음 17절에 나오는 단어를 비교하는데 여기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여기서 존재론적 대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단순히 좋은 것, 나쁜 것을 비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 네. 시기와 야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프라그마, 즉 생명력이 없는 사건들의 파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건들의 파편이라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서 완전히 이겼다고 쳐요. 좋아요를 엄청나게 받고 상대방은 조롱거리가 됐죠. 이건 분명히 하나의 사건, 즉 프라그마입니다. 아,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온갖 갈등과 소음을 일으키면서 시끄럽게 성공시켰을 수도 있죠. 겉보기에는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생명력도 없고 유기적인 연결도 없는 그냥 단발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치 폭죽 같은 거네요. 터질 때는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잠시 후에는 연기랑 쓰레기만 남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분석에서는 여기에 파울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죠. 그게 핵심이군요. 네, 파울론은 질적으로 형편없고 부실하며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일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와, 굉장히 센데요? 그러니까 시기와 야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온갖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건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정인 셈이죠.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텅 비었다는 선언입니다. 정말 단호한 평가네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카르포스는 어떤가요? 이건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번역하는 단어잖아요. 카르포스는 프라그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맺는 유기적인 열매라고 설명해요. 유기적인 열매요? 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줄기가 자라서 오랜 시간 끝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죠.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의 예시에 다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시끄러운 논쟁에서 이기는 건 프라그마일 수 있지만 그 논쟁 대신에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카르포스라고 볼 수 있겠죠. 프라그마는 즉각적이고 화려하지만 카르포스는 더디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 기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프라그마에 쉽게 현혹되죠. 하지만 이 분석은 모든 가치 없는 일, 즉 판파울러스 프라그마라는 원문의 표현을 통해서 시기와 야망으로 만들어낸 사건들 속에는 진짜 열매가 단 하나도 섞여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아, 섞일 수가 없다. 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에서 출발한 시기와 야망. 이것이 혀라는 도구를 통해 행동 대신 말의 잔치를 벌이고 그 결과로 생명력 없는 사건, 즉 프라그마들만 잔뜩 만들어낸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조덕근 목사의 분석은 단 하나의 개념, 앞서 언급했던 영적 분식 회계로 요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실제로는 적자 상태인데 장부를 조작해서 흑자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분식회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내세울 열매가 전혀 없는 파산 상태의 사람이 자신의 행함 없음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요란하고 무가치한 사건들이고요. 네. 일부러 시기심을 자극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고 편을 갈라 당파 싸움을 벌이고 끊임없이 논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격렬하고 시끄러운 사건들을 계속 터뜨리는 거죠. 아, 그 소란과 갈등, 그리고 거기서 얻어내는 가짜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텅 빈 내면, 즉 영적 공허함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고도의 기만전술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보통은 혼란과 악한 일은 시기와 다툼의 안타까운 결과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그 혼란과 다툼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처럼요? 네.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의 목적이 진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부를 예쁘게 꾸미는 것 자체가 되듯이 영적 분식회계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진짜 열매, 카르포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럴듯한 사건, 프라그마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본질을 속이는 거대한 자기기만이군요. 겉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도 창조해내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진정한 지혜란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고 결론을 내려요. 멈추는 데서요? 네. 화려한 사건 만들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영적 파산을 정직하게 인정한 뒤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힘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비로소 더디지만 진짜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16절이 말하는 혼란과 무가치한 일은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쓰려고 발버둥칠 때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종착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군요. 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야, 야고보서의 단 한 구절에 대한 정말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실체 없이 소음과 이미지만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해석의 관점을 빌리자면 우리가 미디어나 현실에서 목격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 개인 간의 다툼, 요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의 과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힘의 과시가 아니면요.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의 증상일 수 있다는 새로운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더 시끄럽게 소리치는 쪽이 사실은 더 비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덕근 목사의 해석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분식회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조직이나 공동체, 심지어 사회 전체에서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열광하고 지지하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 진짜 열매, 즉 카르포스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참여자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한 요란한 사건, 프라그마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은 바로 나 자신의 행동이 과연 열매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